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얼굴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정치평론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논평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정치평론계 쪽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장혜찬 평론가를 오늘 모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같이 인사를 좀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 우리 아시아투데이 지금 스튜디오는 처음 방문이시죠? 네, 오늘 방송 때문에 처음 와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기가 어렵지 이제 한번 이렇게 뚫어놓으면 앞으로 자주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평론가님 여러분들이 뭐 종편이라든가 또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평론 활동하시는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TV는 만 5년 정도 됐고요. 5년 되셨군요. 라디오까지 합하면 한 7년 정도. 그렇군요. 7년이면은 거의 지금 그쪽에 계신 분 중에서 이 구력이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또 방송 평론계가 이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 5년 전에도 막내였고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거의 막내급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글쎄요, 그쪽도 좀 신선한 얼굴로 좀 이렇게 좀 교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당으로 이제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둔 평론한 분들이 오래 하는 분들이 꽤 있군요. 지금 근데 뭐 이제 대략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나는 국대다라고 그렇죠.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들이 선출됐잖아요. 그렇죠. 1기 대변인도 있고 지금 2기 대변인도 됐죠.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후배들이 좀 더 팍팍 치고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조금씩 이제 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투입되고 뭐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물이 신선하지 못한 것처럼 정치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또 그리고 트렌드에 아주 그런 분석력이 뛰어난 우리 장혜찬 평론가 같은 물론 뭐 7년이나 했으니까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연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연배에 또 그렇지만 평론은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식견이 있는 평론으로 이쪽에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혜찬 평론가를 모시고 최근의 현안과 또 어떤 대선 때 아마 큰 역할을 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대선 과정부터 조금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 뭐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이렇게 딱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캠프에서 청년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청년 본부장 했었죠. 청년 본부장 맡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떤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방송에서 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싸우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공직을 맡고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은 좀 진즉부터 전달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4월 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면서 방송을 같이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또 원내대표님과 함께 당구 선수 차유람 선수 영입하는 맞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일들도 좀 했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뭐 여의도 연구원 같은 당의 싱크탱크에서 아마 여론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또 정책도 설계하는 일을 하면서 또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민주당을 견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번 총선에서 이 정부 여당이 최소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더 많은 권력을 사실상 잡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국회 권력이라는 게 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넘사벽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국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송 현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싸우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장혜찬 평론가에게 원하는 것도 지금 얘기한 그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원시원한 논평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주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 우리 저 역시 방송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내년 후년 총선 이제 1개월 한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네, 총선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어떤 활용점정 용의 눈으로 딱 그렇게 활용 점정을 찍는 역할 아닌가. 네, 그때까지는 방송이라든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진력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역시 여의도 연구원 뭐 부원장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역할을 하실 분들이만 여의도 연구원 그 부원장이란 그 예상 기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뭐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당직 개편이 조금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고요. 아마도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월 1일 이후에 어떤 당직 개편이라든가 이건 뭐 사실 불가피할 건데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도 이제 새로운 체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군요. 예, 거기에 우리 장 평론가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는 상당히 지금 청년층들의 아주 여러 같은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네, 또 장혜찬 평론가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는 뭐 후보 이름이 들리기 전이니까 막 정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제 기억에 우리 장평론가와 그다음에 연세대 모종린 교수 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뭐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예, 어떤 식의 인연이 있었을까요? 윤 대통령과의 인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선언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총장님이라고 부르던 그렇군요. 총장의 옷을 막 벗을 때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연희동 골목에 선술집 해가지고 예, 우리 장평론가가 오른쪽에 계시고 옆에 있는 대통령 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모 교수님이시군요. 네, 이제 모종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살리는데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번 인수위의 또 지역 균형 발전 특위에서도 활약을 하셨고요. 근데 저 만남이 6월 초에 있었고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조금 일찍 이제 그 당시 윤석열 총장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 좀 젊은 감각으로 이런 일들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방송 잘 보고 있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들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꼭 만나셔야 될 청년들 리스트를 제가 쫙 준비했다가 5월쯤에 대통령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별도의 자리를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는 두 번만 만나신 겁니까? 그리고 배석자가 뭐 한두 분 정도 더 있었습니다. 한 3-4명 정도 같이 하는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청년들은 꼭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천안함 전후의 회장인 전준영 장병. 예, 압니다. 그 전준영 장병이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그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이후에 정치 선언문에도 등장했고 이번에 취임식에서도 또 등장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꼭 포인트마다 대통령께서 만나시면 좋을 청년들을 계속해서 추천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통해서 행보로 지금 나온 화면이 정준영 이어졌죠. 그분이죠. 이게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전준영 전 회장을 만났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만남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30대 이제 중반의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막내 검사, 신입 검사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부장 검사도 못 따는 신입 검사인데
먼저 흔쾌히 선뜻 연락을 하고 제가 한참 어리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아하. 제가 제안하는 어떤 행보들이 이게 합리적이면 즉각 수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그전에는 검찰총장이면 아무래도 좀 권위적이고 그렇겠죠? 수직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굉장히 열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그 현충일에 전준영 전 회장을 만난 것도요. 네. 전준영 회장이 대전에 살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 와서 만나자 하면 누구나 다 달려올 텐데 그렇죠.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이제 물론 운전은 안 하시니까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이 하겠죠. 했지만 네. 차를 운전해서 가서 대전에 있는 전준영 회장 사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웅인데 어떻게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가서 만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정도 두 분이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작년 하더라고요. 6월 경에. 네. 네. 청년 보훈이나 천안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치인들 많이 보지만 한 재선하고 3선만 해도 좀 굉장히 거만해지고 좀 예. 이 뻣뻣해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줬고 저에게도 이런 진면목이 새롭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초창기에 우리 윤석열 그 당시에 막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예비 후보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뭐 검찰총장의 옷도 이미 벗은 상태였죠. 네, 정치 선언하기 직전에. 네. 그거를 많은 다리를 놓아 주셨군요. 실제로 청년 문제라든가 이런 거 20대, 30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직접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웅 때문에 큰 기여를 한 분인데 오라가라 말할 그럴 게 아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스타일의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캠프에서 지금 청년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수시로 윤당선인을 지켜봤을 텐데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의도식 정치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의도 정치 문법과는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국면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개방이나 용산 이전 같은 경우도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한 달이나 2달 내지는 6개월 정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천천히 준비해서 이전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주변에 있는 참모분들이나 또 굵직굵직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조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단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딱 정하면은 이제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지금 청와대 이 관람에 34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그 일대 경기도 살아나고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 상징하는 명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용산은 또 공사도 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 결단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화두인데 여의도 셈법으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먼저 내주고 그 대신 한덕수 총리 인준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 아니겠습니까? 정치 딜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근데 설령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래하기 싫다. 내 정치는 그런 거래하는 정치가 아니다라는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 뒤로 미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되었을 때 그럼 정호영 후보자를 사퇴시킬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장관 한 잔에 내어줄 테니까 총리 다오 이런 거래로 보여지면 앞으로도 5년 내내 야당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당장 어려워지더라도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치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윤석열식 정치에 익숙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아주 손빠른 남 PD가 관련 기사를 쫙 찾아서 올렸습니다만은 여권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한덕수 인준 먼저 좀 풀어달라. 민주당에서는 정호영부터 먼저 사퇴를 해야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조금 있으면
4시가 됩니다. 오늘 오후 일단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파행으로 이 귀결이 될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해서 부결을 시킬지 이거는 지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 제가 만약 네. 민주당 지도부라면 인준 네. 표결을 연기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도 부담 안 해도 그렇죠. 부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나 최근의 국면에서 민주당이 구축하던 전선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사실은 코미디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코미디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못 미친 모습 보여주면서 네. 그럼 사실상의 여러 이해충돌 의혹이나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모자란 정호영 후보자 문제도 오히려 민주당의 이상한 뭐 이모 교수, 한국 쓰리에 그렇지. 이런 거에 다 덮어져 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만약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켜 버리면 민주당 지선 해보나 마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신문 헤드라인에 그렇죠. 아시아투데이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그렇죠. 경제 살리는 메시지 나오는데 맞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도 안 해주고 부결시키면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감히 추측컨대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건 절대 선택하지 못할 네. 겁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 하나는 자유투표. 자유투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결로 가는 거고요.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맡기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표결 인준을 연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명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 먼저 사퇴시켜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인준하겠다라고 그렇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네.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이 정도 의석수 가진 야당이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점수를 많이 득점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정부는 실점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외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실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이 그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네. 이 180석의 파워를 검수완박에 조금 일찍 쏟아붓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180석 가졌다고 뭘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검수완박 때부터 여러 가지가 민주당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이 자승자박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충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검수완박이 결코 민주당이 이긴 것이냐? 예, 그렇게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장평론가와 이따가 한 대목에서 말씀을 나눌 테지만 글쎄요. 지금 현재의 오늘 오후 4시 한덕수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장혜삼 평론가 말씀대로 아마도 이게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네,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부결을 해도 부담스럽고 인준을 해도 부담스럽고 그야말로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요.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부족해도 일단 인준하자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강병원 의원이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거나 지방선거 승패가 자기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은 네. 인준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결시키면 지방선거 안 좋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자기 선거도 선거지만 지방선거 전체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강경파나 또는 뭐 이재명계가 아닌 다른 계파, 친문이나 반 이재명계는 이 지방선거 이겨봤자 이재명이 8월에 전대로 복귀하는 레드카펫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심 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같은 당에 있다고 해서 저도 선거해보니까 그렇죠. 다 같은 편이 아니죠? 모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편이 이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한테 도움될까 안 될까 네.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게 맞습니다. 여의도 정치잖아요. 예, 세상의 중심은 자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결시키고 계속 정부 괴롭히고 그러면 그 소위 뭐 개딸인지 뭔지 아는 개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자기들을 좋아할 테니까 네. 지방선거 깨져서 이재명이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이 충돌하는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절대로 이재명 후보 편은 안 들지만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선거 나간 사람이 민심을 그나마 더 그렇죠. 잘 알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주 예민하고 네. 민심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사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뭐 산소호흡기라도 달려면 한덕수 총리 빨리 인준시키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한덕수 총리 그래 어디 한번 부결시켜봐. 그러면 정말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그렇죠. 이게 좀 이 국민의힘은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렇죠. 민주당은 어찌할지 모르고 좀 초조한 야.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상황을 우리 장평론가께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같은 당일에도 정치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예, 지금 그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측근이라든가 또 이번 선거의 승패가 더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력들은 네, 이거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뒤안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설명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수위에서도 나름 역할을 하셨죠? 인수위에서 네. 이제 청년소통 네. TF 단장을 네. 역임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윤 캠프와 업무는 그대로 이렇게 맥락을 갔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좀 달랐습니까? 조금 달랐어요. 이제 그렇군요. 선거할 때는 네. 전국적인 청년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유세 청년들도 많이 세워야 되고 그렇죠. 뭐 네. 홍보 메시지나 정책이나 이런 걸 했다면 인수위는 이제 정말 국정을 준비하니까 국정과제에 어떤 정책들을 포함시킬까 좀 내용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을 그렇군요. 했고요. 네. 이번에 역대 정부 최초로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이 단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상위 20대 국정과제. 네,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상위 네. 20대라는 이 굵직한 어떤 틀 안에 청년이 단독으로 포함된 건 이번 정부가 역대 그렇군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청년 문제가 20대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럼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뭐 네. 한 세 가지 정도 갈래로 조금 더 이게 네. 디테일하게 뻗어나가는데요. 당연히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전 정부에서 안 했던 게 은둔 청년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은둔 청년. 이게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퍼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정부에서 안 가지고 있었던 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걸 이번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담아냈고요. 아하. 또 제가 정말 이 소위 말하는 MZ 세대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짜증나는 게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 네.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또 사업마다 홈페이지가 천차만별입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국 어디에 살건 청년이라면 단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알아보고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아하. 국정과제에 예산 180억 넣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잘 진행된다면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뭐 일자리가 궁금할 때 또는 문화나 복지가 궁금할 때 일일이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홈페이지나 앱 하나만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지털 정부를 만드는 데 좀 네. 일조했다고 그렇군요. 하고 지금 싶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장해찬 단장께서 청년 국정과제 탑 20에 포함을 했고 예산이 13배로 확대됐다. 이전 정부보다 13배입니까? 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이전 정부에서 작년에 통과시킨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 청년 예산 대비 인수위 단계에서 13배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으로 네.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비해서 13배로 확대가 된 그만큼 청년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네. 좀 여기서 네. 해명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30대 장관이 없다, 뭐 30대 비서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기 인사로 누구 하나 툭 튀어나와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부의 정책과 이 의지는 예산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짧게나마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그렇죠.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느냐 마느냐에서 다 달린 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보여주기 인사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쇼하는 것, 뭐 20대 대학생을 갑자기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그렇죠. 거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예산으로 정책으로 청년들 삶을 낫게 하겠다.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년, 노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진짜 쇼 안 하고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좀 많이 담아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30대에 이렇게 한 사람을 픽업을 해서 뭐 장관이나 차관을 시키고 그러면 언론의 주목을
주목도가 꽤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역시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업무 효율화 또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네, 이 인수위에 한 2달 동안 계셔보니까 이번 인수위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끌었던 인수위가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이전 인수위보다는 언론의 주목도는 좀 떨어졌다 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격 인사가 조금 덜하다 보면 그렇죠. 언론은 인물 인사에 집중하는데 그렇습니다. 내실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인수위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인수위 때보다 이 정부의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나 지원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인수위 때 발표했던 것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네. 발표한 게 더 나아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최저 한도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인수위도 열심히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발판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서요. 뭐 한 1년은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다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고무적인 건 네. 당선인 때는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취임식 이후에는 그게 한 10% 뛰어서 당선인 때 한 40% 정도였던 긍정 수치가 네. 지금은 50% 넘게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더더욱 고무적인 건 부정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긍정 수치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임기 초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막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정 수치가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29%, 28%. 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긍정 수치 높은 것보다 부정 수치 낮은 게 더 의미가 있다. 있다고 아하. 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일단은 첫 단추는 잘 깨고 있는 지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그 대선 과정에서 양 진영으로 아주 첨예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대선 직후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역대 이전에 뭐 MB라든가 박근혜, 문재인 비해서는 떨어진 거는 뭐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보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크게 두드러지게 줄고 있다. 여기에서 그 앞으로의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도 그것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희석된 게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그 추세가 더 이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만은 말 나온 김에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글쎄요, 많은 그런 과제 중에서 용산 이전 이것을 화두로 꺼내서 나름대로 파열음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 청와대 대신에 용산 국방부 청사 신청사를 집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 평론가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진통이 있었지만 네. 국민적인 어떤 반대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접어야 되는 개혁이 있고 밀어붙여야 되는 개혁이 있는데 결과가 증명하듯이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여야 되는 개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청와대 이전 TF 업무를 보면서 네.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어디 용산을? 아니요, 청와대 안쪽으로. 청와대. 관저까지도 이제 관저 입구까지 둘러보고 외부에 공개 안 된 지역을 청와대 이전 TF와 함께 업무를 하면서 쫙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간다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말 이 속세와 동떨어진 그렇죠. 그 신선노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공간을 지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니까 너무 많은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어떤 자영업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또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기자와 국민들은 대통령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춘추관이 청와대에서는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네. 그런데 매번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걸 아니까 뭐 그로 인한 가짜 뉴스나 시비도 그렇죠. 생깁니다만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것도 참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에 기자분들과 한두 마디 질의응답 받는 거는 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날 잡고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하면서 무슨 기자회견 해주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매번 그때그때 기자들이 궁금한 것, 국민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두 마디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게 예. 대한민국의 어떤 소통 문화가 확 바뀌는 계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보완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그 한남동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하게 되면 다소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작용보다는 얻은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변화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못 바꿔요. 음흠. 국민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다 나가세요. 내가 거기 쓰겠어요.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러기가 네.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장평론가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루머가 참 많았습니다. 예, 청와대의 이른바 북한의 어떤 그 첩자들이 곳곳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북한에 직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측에서 반대를 하는 거다. 이 윤석열 새 정부가 청와대를 사용을 하면 그 기밀과 이 정보들이 바로바로 이게 빼낼 수가 있는데 기대했던 청와대로 안 오고 용산으로 가? 그래서 극렬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네,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좋아하는 분이세요. 네. 절대 혼밥하지 않겠다가 공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밥하지 않겠다. 네, 뭐 어제도 참모들과 함께 그 근처에 국수집 갔다 네, 오고. 옛날 네. 국수집. 네. 근데 이게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예요. 청와대 개방하겠다. 네. 그때는 광화문이었지만 광화문 시대 열면서 그렇죠. 퇴근길에 시장 상인들과 어울리면서 맞습니다. 이야기 네. 듣겠다. 또 막걸리 한 잔도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지킨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런 차원에서 뭐 격렬하게 또 반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각종 루머라든가 뭐 사실은 그 말하기도조차 아주 이 엉뚱한 그런 그 루머가 아주 넘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수면 아래로 앉은 상태에서 용산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지를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수시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다시 현안으로 조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관련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안보 얘기가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때 아닌 대북 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파견하겠다 하는 얘기가 근 한 일주일 전부터 솔솔 새어 나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옮겼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바이든 면담 그 이상으로 대북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런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왔을 걸로 이 분석을 하시나요? 좀 얘기 청해 듣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네. 이건 간신배들의 농간인 거죠. 간신배들의 농간 때문에 네. 국가 망신도 당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망신을 당한 겁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 주한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한 미 이제 대사관.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네.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는 그럼 이런 일정도 해볼까 저런 일정도 해볼까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디어 중에 일부를 이제 이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서 체크를 한 거죠. 아하.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 참모는 그 기자회견하는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잖아요. 네. 네. 설리반 레벨까지 올라간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그 어제 미국 방송 보면 설리반 보좌관은 되게 황당하다는 난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한 미 대사관의 아이디어가 워싱턴의 좀 하위 레벨과 좀 약간 오가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백악관 하이 테이블로 보고도 올라가기 전에 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입방정을 떤 거죠. 설레발을 치고 그렇군요. 마치 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 대북 특사도 가능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외교가에서는 뜨악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렇죠. 결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대북 특사는 아예 나온 적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조금씩 그렇습니다.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선을 그은 건데요. 이거는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또 네. 윤건영 의원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가망신뿐만 아니라 자기들 욕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도 먹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진짜 좀 먹칠 이상이죠. 망신스러운 네. 일입니까 이게. 부끄럽고. 아니 세상에 대북 특사를 북한의 김정은 쪽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문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겠습니까? 예, 지금 이 정부 5년 동안에 국가를 운영할 그럴 윤 대통령의 그 의중을 충분히 알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대북 특사로 보내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예, 김정은 측에서도 글쎄요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삶은 어쩌고 소대가리라고 예. 했던 그쪽을 대북 특사로 보내겠냐 말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탁현민 같은 사람을 5년 내내 중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실패했구나. 그렇죠. 문재인 네. 정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가볍게 입을 놀리고 국가 간의 중요 대사를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서 떠벌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탁현민 씨가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글쎄요, 뭐 이칠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 말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면 물어뜯겠다. 네, 물어버리겠다. 걔는 물어버리겠다. 예, 스스로 개로 인정을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글쎄요, 하여튼 생각 그 구조 자체가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중에 우리 조선환님, WR님, 장정숙님, 트럼프 슈퍼맨님, 홍리치빌님, 윤석열 대통령님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트럼프표 배추 겉절이 만들어 김동완 박사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가겠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배추 겉절이 얘기를 하시는 트럼프 슈퍼님이 저 동탄에서 아주 북경반점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한 맛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8개월 동안에 개국을 한 이후에 오전 오후로 방송을 이렇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성대 결절이 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성대 결절을 빨리 나으라고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배추 겉절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유일하죠.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늘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정말 어항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저를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장평론가 제 방에서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8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라고 하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얘기를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와 그 당으로부터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당했을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혜찬 평론가를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쪽 그다음에 선거의 선대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이 촉발이 됐는지 자초지종을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장평론가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도 한번 고발을 당했고요. 네. 이번에 재보궐 선거하면서도 고발을 당했는데 아하. 그러니까 대선 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을 터뜨렸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취업 비리 아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이건 참 뻔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는 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불법 도박에 깊이 중독돼 있는 그렇죠. 사람이고 네. 불법 성매매도 수시로 했고 정상적인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턴 6개월, 시공사 계약직 4개월 정도 한 굉장히 이 스펙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갑자기 HYK라고 하는 수천억대 자금을 굴리는 사모펀드에 취업을 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소탈한 척 했는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의 2대 주주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진에. 국제적인 사모펀드인 거죠. 그렇군요. 엄청난. 네. 근데 이 HYK라는 사모펀드의 모 회사, 네. 자본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경방이라는 곳인데요. 경방. 여기가 경기도에서 폐공장 부지를 물류공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환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케이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경기도 지사 명의의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이 부지를 1,550억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네.
아무런 스펙이나 뭐 어떤 관련 경력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네. HYK라는 그 잘 나가는 사모펀드에 입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HYK 모회사인 경방이 경기도에서 인허가 빨리 받은 것 이거 연관이 있어서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럼 어떻게 이동호 씨가 거기를 알고 입사했는지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저를 고발했었고요. 아, 허위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네. 고발을 했군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 인천 계양을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예. 근데 그 현수막 앞에 있는 가로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 잘려나가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거 이재명 후보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가로수 무리하게 가지치기 한 거 아니냐? 네. 설마 그럴까 싶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왔군요. 이재명 측에서 고소하면서 저를 고소했다고 보도자료에 제 이름을 명시해서 막 기자들에게 알렸어요. 아하. 이게 기사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계양구청에서는요. 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랑 상관없이 지난 2월 달에 가로수 정비 사업을 하던 거고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가 말았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추가 제보를 받거든요. 예. 제가 고소당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제보가 막 쏟아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으로도. 네. 네. 계양구가 말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은 작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어허. 근데 그게 갑자기 작년 2월에 또 해요. 아까 올해 2월에. 올 2월에. 네, 그래서 네. 계양구는 예. 올해 2월에 하던 거니까 이번에 이재명이랑 상관없다는 건데 올해 2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올 2월 때 대선 대선을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바로 직전이었죠. 선거 운동을 네, 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음. 이재명 후보 대선 선거 홍보 유세가 그 현수막에 걸렸던 자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개항을 보고 선거를 위해서 잘라낸 건 아니지만 대선 때 어쨌든 이재명 대선 후보 때.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군요. 유독 그 앞에만 가지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또 불거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아하.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할 생각인데요. 기자회견을. 어쨌거나 이 자기 현수막 잘 보이게 하려고 계양구청이 동원되어서 그게 시킨 건지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양구 구청장도 현재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죠. 저 나무를 저게 어떻게 가지치기입니까? 이 나무를 전봇대도 아니고 저렇게 완전히 네. 가지를 다 잘라버렸는데요. 지금 저 사진인가요? 네. 아, 지금 저 이재명 큰 대형 그 현수막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아주 강도 높게 했다. 가지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줄기만 놔두고 나무를 다 없애버린 그러네요. 거죠, 지금 완전히. 나무가 별로 뭐 흔적을 발견하기 네. 어울 정도로 그냥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없네요. 검은색 전봇대 하나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네. 아, 그러네요. 저 뭐 합리적인 그런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양구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걸 2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건데 네. 그 2월에 저걸 갑자기 한 이유가 그렇죠. 그때도 이재명 후보 대선 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였다는 그렇군요. 합리적 또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제보를 하겠군요. 지금 그죠? 막 사진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요 관련돼서 다음 주쯤에 기자회견을 한번 뭐 하실 지금 의향이니까. 검토하고 네. 있는데요. 어쨌거나 참 네. 촌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보도자료에 장례찬 이름을 명시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거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 겁주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시민들의 어떤 의혹 제기나 네. 문제 제기 비판도 막으려고 겁주는 거예요. 이재명 네. 후보가 지금 인천 다니면서 자기 비판하는 차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 하고 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고 시민들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거 운동하는 네. 게. 근데 이 고소 고발도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 비판하지 말라 겁주는 건데 그렇군요. 뭐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오늘 오전 그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쎄요, 선거 유세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서 차 창문을 열고 이재명 뭐 계양을이 무슨 호구로 아느냐 이제 이런 식이 하니까 저렇게 지금 쫓아가서 네. 예, 겁을 줍니다. 겁을 주고 창문 내려라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수행원들이 뭐 얘기를 했다는데 차는 뭐 주춤주춤 앞으로 갑니다만 야, 저렇게 쫓아가서까지 저걸 이거 정말 상당히 위협으로 느끼겠는 상황인데, 자, 당신 나한테 욕했는데 그거 위법인 거 알죠? 체증 다 끝났으니까 두고 봅시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 오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정말, 예, 저게 그냥 어차피 선거라는 게 자기 찍는 사람, 그 외에 찍지 않을 사람, 뭐 다 이렇게 나눠진 거를 알면은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쫓아가서까지 얘기를 한 거를,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생각은 우리랑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아마도
아마도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른바 여론 이 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걸 아마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겁니다. 이른바 빅스피커,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빅스피커의 입을 좀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소발을 신속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고소고발 해주면 네. 저만 더 띄워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뭐 저는 네.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대선 주자가 하기에는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 네.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르키기가 간장 정치만도 못하다 하는 예, 세밀한 표현을 써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국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의 그런 그 고소고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 자체가 글쎄요, 상당히 뭐 정상적인 그런 정치 행위는 아닌 걸로 저도 판단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개항을 지금 글쎄요,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인천 개항을 선거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려 하십니까? 일단은 네. 중요한 건 개항을도 개항을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예. 박남춘 인천시장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인천은 박남춘이 오히려 더 탄력을 잃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도 최근에는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서 설령 당선이 돼도 당에서 면을 뭐 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항을 같은 경우도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네. 있는 추세인데 네. 당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하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를 보고 혹시라도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네. 희망을 좀 품기 시작한 상태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개항을 해서 58%를 득표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 58%보다 득표를 못하게 되면 네. 그것도 또 완전 그렇죠. 망신당하는 예, 거거든요. 금배지는 달되 우리의 시각은 아이고 참 이렇게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대선 후보에서 오히려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항에 출마하면서 네.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 그냥 일개 국회의원급으로 많이 그렇죠. 몸값이 낮아졌죠. 네. 사실은. 네. 그 이재명의 인천 개항 출마 뭐 방탄용이라는 그런 뭐 분석은 뭐 저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평론가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그 관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사법적으로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나 포기하자는 거에 또 오히려 도리어 더 화를 내고 그런데 저는 또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연예인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인기가 떨어지면 지지율이 낮아지면 또는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또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늘 중앙 어떤 정치의 현장에서 환호를 받고 관심을 받고 기자들이 끊임없이 전화 오고 국민들이 알아봐 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진 그 공백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견디는 게 결국 내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년 가까이 대선 경선하고 레이스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계속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유세 같은 경우는 몇천 명이 기본으로 모이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으로서 외국 정상들 만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큰 정치인이 되려면 여기서 좀 숙고와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백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마저도 야 우린 이재명 없으면 안 되겠다 다시 불러와라 할 때 등장해야 사실은 큰 정치인이고 이제까지 대선을 재수했던 정치인들 삼수했던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공백기를 가지고 당이 불러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당이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제일 좋은 자리 찾아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안전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참. 이걸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방탄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외에 좀 멘탈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 대선 주자로서 지지와 환호를 받다가 이게 끊긴 걸 극복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어떤 초조함의 발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예, 장평론가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예, 적지 않으실 걸로 봅니다. 네, 이른바 우리 정치인들 이 성향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이른바 관종 맞아요. 그런 성향이 네. 있죠. 예, 관심종자의 준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주시를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네, 이재명을 비롯한 네, 정치인들의 아주 뚜렷한 특징인데요. 지금 우리 장평론가 말씀대로 그런 세월을, 그런 그 경선 과정을 거치다가 하루아침에 스포트라이트를 윤 대통령에게만 받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한다. 예, 저는 뭐 충분히 예, 공감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조함의 발로 사실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정말 침잠의 시간을 거치고 내공을 더 쌓고 반성 모드로 한 다음에 뭐 DJ가 그렇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떨어지고 그랬었죠. 네, 그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불과 2달 만에 짜잔 또 나타나가지고 표를 달라는 네 그것이 글쎄요 뭐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차피 기호 1번을 찍는 분들이야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중도층에 과연 이게 어떻게 비칠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이 인천 계양을 해서 윤형선 후보 25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병원을 개업했던 동네 의사죠. 네. 네, 만약입니다. 예, 결과가 뒤집히고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되는 경우가 사실로 딱 펼쳐진다면 어떤 현상이 이제 쭉 일어날까요? 한번 예측을 좀 해봐 주시죠.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네. 후보의 정치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그렇겠죠.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4분 오연할 겁니다. 이재명 걔가 구심점을 잃고 분열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네. 그동안 대선 때 숨죽여왔던 친 이낙연계나 정통 친문계가 이거 봐라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들고 일어나면서요. 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윤영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집권을 했는데 왜 기호 2번일까라는 분, 아직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 예, 기호 1번과 2번은 집권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 의석수로 1번, 2번이 부여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오늘도 어떤 분이 왜 저 민주당 아직도 1번이에요? 라고 묻는 분들 예,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의석수로 기호 1번, 2번, 3번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걸 교묘히 네. 이용해서요. 네. 부산에 나온 민주당 구청장 후보는 네. 분홍색 옷을 입고 활동하더라고요. 아하, 분홍색이 이게 뭔가 잘 모르시는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진짜 헷갈리는 졸렬한 꼼수죠. 이게 부산 진구청장 후보였나요? 여성 후보가 한 명 있어요. 민주당 후보가. 근데 제가 이름은 딱 안 떠오르는데 네. 언론 보도를 봤는데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네. 분홍색 옷 입고 하는데 그럴 거면 국민의힘 입당하지 뭐하러 그러고 있는지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예. 됩니다. 네. 네, 토미니스님이 아이고 예 지금 제가 저 슈퍼챗 쓰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입장합니다 할 때 토미니스님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또 예, 우리 토미니스님 여기 아주 핵심 예, 시청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장혜찬 평론가 첫 스튜디오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 입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또 네. 저렇게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토미니스님 조금 위에 트럼프 슈퍼맨님과 토미니스님이 슈퍼맨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그런 상태인 걸로 되는데 아무튼 토미니스님과 예, 우리 슈퍼맨님 오전 방송에 이어서 오후 방송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는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예, 좀 아까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연계 여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요 처리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지 우리 장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주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과했더라도 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불법적인 여부가 지금으로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것까지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좀 결단해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다만 이게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과 연동될 사안은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판단을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거래 형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대통령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 설령 대통령실에서 말리더라도 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총리 인준을 순리대로 지켜보고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주변 참모들의 고민이 더 뭐 깊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역시 이렇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의 이 판단 또 방향 이것은 비슷하죠. 예, 지금 우리 장평론가가 얘기한 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방송 시간에 누차 얘기한 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미 위법 사실은 없다 손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보건복지 장관의 혹여 임명을 하더라도 영 자체가 서지를 않고 그거는 보건복지 행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큰 손실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판단을 할 문제고 현명한 판단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라는 얘기, 예, 우리 장평론가 얘기에 상당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걸로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윤 대통령은 딜을 할 생각은 애당초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정호영 그 분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애매한 상태에 놔둔 게 총리 인준과 연계를 해서 주고받기식, 예, 바터제라고 그러죠. 예, 주고받기식의 그런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바로 정호영 그 후보자의 스스로의 결단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청문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치계에 글쎄요 떠오르는 그런 그 신상품이자 스타 반열에 오를 걸로 글쎄요 이미 그렇게 올랐나요? 네. 법무부 장관 얘기를 지금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지금 청문회 때 많은 화제를 벌고 오고 지금 민주당의 철험의 초선 강경 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수준을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돼 있는데요. 예,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내장자도 아니고 정식 그 장관이죠. 예, 등장 이런 거를 정치계에서 어떤 식으로 시각을 보고 있고 우리 장 평론가의 개인적인 소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이 핫하니까 마지막 이슈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치인이 되기에 타고난 자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순발력이나 어떤 언변, 그리고 우리가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이어진 대정부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난타에 막힘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느 웬만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훨씬 나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이제 이번에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새롭게 요직에 앉은 검사들이 전 정권 수사를 잘하게 되면 네. 그게 한동훈이 한 것처럼 국민에게 의식될 여지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꽤 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럼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직에 걸맞게 네. 수사 말고 뭐 이를테면 2호 지시가 이제 외국인 비자 활성화.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출입국 관리부터 해서 교정시설 관리 이런 것들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다 손 놓고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칼잡이가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빨리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한 1, 2년 안에. 그러면 이제 정말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반부터 너무 인기가 많아요. 조회수가 막 이 고민정 의원이랑 질의한 거는 200만이 네. 넘고 네. 이게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자산이지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대통령의 참모들 내부에서도 한동훈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초반부터 혼자 튀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 받게 되면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도취되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들 눈에서 숨는 것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아까 말한 수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면서 네. 이 높은 관심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양날의 검 같은데요. 네. 저는 2년 동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2년 뒤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의 심판, 선택 한번 받아서 또 다른 영역에서 가열차게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본인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하겠죠. 아하. 지금은 또 그럴 생각 없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지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인재로 한동훈 장관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래 모습을 우리가 살짝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차기 대권에 물론 뭐 지금 섣부른 그 얘기입니다만은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이렇게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대권 후보 한동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뭐 전혀 없진 않죠.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네. 만약 2년 뒤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서 또 남들과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고 네. 세 번째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성공한 정부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 5년 뒤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낮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도 그만큼 따라서 힘을 잃게 그렇죠. 되는 것이고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의 경우라면 또 계속해서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러한 세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해결돼야 합니다만 네. 어쨌든 비상한 관심을 갖는 그렇죠. 이 정치의 네. 초거대 유망주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한동훈이 저렇게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물론 뭐 양날의 칼이 아까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지금 네. 어쨌든 네. 국무위원들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한동훈 장관 때문에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아하. 또 한동훈 청문회 덕분에 청문회에서 다소 좀 대답을 잘 못하거나 방어를 잘 못했던 분도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죠. 다 넘어가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한동훈 청문회 얘기 나올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철험의 이른바 초선 강경파 의원이죠. 여러분들도 뭐 이름을 대라면 쭉 대실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몇 사람만 얘기를 해볼까요? 김남국 또 김용민 바로 오늘 이 의원직 상실형이 2심에서도 선고된 최강욱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이 바로 오늘 최강욱에 관련된 네, 2심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네, 똑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났습니다. 예, 일단 요 최강욱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 사안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네, 뭐 1심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대로 2심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최강욱 의원이 기소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하.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기소되어 있는데 네. 인턴 가짜로 해준 게 맞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그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을 그렇습니다. 다투는 예. 법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1심과 2심의 법리 해석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1, 2심이 서로 달랐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깨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1, 2심이 같으면 대법원에서는 잘 안 깨는 게 우리 맞습니다. 법원의 또 추세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6개월 정도 의원 활동 더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면이나 복권 받기 전에는 선거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보수 정부 마찬가지고 설령 진보 정부를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을 복권시켜줄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아주,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안 보게 될 것 정치권에서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페이드 아웃 이렇게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 예, 최강욱 의원이 참 아주 말을 세게 하죠. 뭐 독설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약간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궤변을 많이 누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심 판결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예, 법리 적용이 잘 됐나 이것만 이제 대법원이 추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걸 따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게 인정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매우 높다.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최강욱 얘기를 비롯한 김남국, 김용국, 이런 김용민 뭐 이런 분들의 지난번 한동훈 청문회 때의 그 헛발질 예, 이것들은 물론 뭐 한 열흘 정도 지난 그 상황입니다만은 예, 여기 박주민도 있군요. 송기헌, 김영배, 김종민
이수진, 네, 그렇죠. 민영배. 뭐, 최근에 가장 관심사 중에, 화제, 중에, 뭐, 걸출하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장평론가께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저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국민들이 다 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네. 그 철험회를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저 정치인 좀 이상한데 싶으면 철험회더라고요. 유독 네. 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싶으면 철험회인 경우가 많아서 네.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이 초선 강경파 철험회에 휘둘린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저 사람들 말 들어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 당하고 지금 계속 어려운 국면에 지지율이 뭐 갤럽 기준으로 오늘 2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경파들은 철험회를 강력히 지지하죠.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이 항상 네. 강경파가 하자는 대로만 하게 되면 점점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험회를 보고 비웃을 것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정도 뼈아프게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철험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훈 이런 것들을 잘 이 보수파 이 건전한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분들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예, 스티비 홍님이 예, 장혜찬 평론가님 자주 출연해 주세요. 두 분 논평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장 평론가에 대한 그 아주 열렬 응원하는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미니스님, 김 박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날마다 큰 금액 하시는데 가족분들에게 혼나지는 않습니까? 라고 예, 위트 있게 또 예. 흥미집일이 와 신난다라는 것은 그거죠. 네, 최강욱 그 2심 판결 그게 와 신난다 하는 얘기를 예, 여러분들 하시는군요. 네. 제가 페이드아웃이라고 했더니 또 그 해가님이 페이드아웃이 상당히 또 뇌리에 꽂히신 모양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소프트한 얘기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만은, 네, 당구 여신 하면은 글쎄요 차유람 선수가 우리가 떠오르는데요. 차유람 선수의 국민의힘 영입에 우리 장 평론가께서 나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취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잠깐 좀 청해 듣겠습니다. 차유람 선수의 영입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저에게 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고 네. 마침 제가 차유람 선수 이제 남편분 이지성 작가와 인연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차유람 선수가 국민의힘에 부족한 부분을 참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하. 2030 여성이고 네. 문화체육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이 또 있고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 아하.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또 출신이 전남 완도이기 때문에 아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이 이제 2030 스피커가 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차유람 선수가 하게 됐을 때 파급력이 더 큰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어서 네. 이번에 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요. 그렇군요. 뭐 출마를 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다. 또 네.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뭐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저건 입당 원서를 받아들고 오른쪽에 권성동, 왼쪽에 이준석 대표와 기념 촬영하는 모습인데 차유람 선수의 영입에는 지금 우리 장평론가의 그런 역할, 차유람 선수의 남편이 이지성 작가인가요? 네, 이지성 작가죠. 그분하고의 어떤 그 인연으로 이게 촉발이 됐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기대됩니다. 말씀을 예. 들었더니 여러 가지 이게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분명하군요. 호남 출신의 동서화합 차원도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해가님, 장혜찬 평론가님의 명쾌한 평론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장 평론가님의 어떤 그 화면을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도 최근에 정가를 달군 하나 이슈인데요. 민주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이것을 어떤 배경과 또 민주당의 그 신속성, 이게 어떤 속셈이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거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문제였기 때문에 네. 대선 때까지 문제가 안 되도록
이 누르다가 네. 더 이상은 이제 누를 수 없어서 마지못해 민주당이 저는 이걸 드러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민주당이 변화했다, 뭐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네. 그 와중에도 명백한 성범죄를 성비위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애둘러서 네. 표현하는 것부터가 민주당이 아직 반성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민주당 86 운동권 그룹의 이런 왜곡된 성인식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도이지 않나 학술적인 싶을 연구.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예. 이 성비위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아주 위트 있게 한번 꼬은 그런 당명도 있죠. 예,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고 또 최근에 이 교유의 표기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장평론가의 교유의 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가볍게 만나서 식사 한번 한 거고요. 예. 저는 뭐 네.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기사가 많이 나서 그렇군요. 기업 하시는 분인데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랑 교류하는 게 그 기업가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멸공 또 신드롬으로 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던 정영진 부회장이었는데 정부회장 쪽에서 먼저 그래도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그랬다기보다는 역시나 그 차유람 선수의 배우자인 이지성 작가가 아하. 정영진 부회장님과 인연이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네, 있군요. 네, 그렇게 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러면 정 부회장이 한번 뵙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군요. 부회장님이 이제 잘 알고 있다고 네. 한번 보자고 그렇군요. 밥 한번 사주겠다 하셔서 만나서 그냥 편안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거는 뭐 최근인가요?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지성 작가와 장유찬 평론가 이게 조합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건 또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분하고는 또. 그냥 이제 네.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아하. 부분에서 서로 뜻이 맞아서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뭐 온라인에서부터 교류하다가 알게 된 그런 그렇군요. 사이입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최근의 현안이라든가 전국의 이 풍향계 이런 것들을 우리 장평론가님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6.1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관전평 또 판세 분석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9개 정도 승리하면 이긴 것이다. 그런데 네. 뭐 희망을 조금 섞어보자면 기류가 많이 바뀌면서 네. 12대 5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대 5까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5곳이 호남 3곳과 네. 제주 세종인 거거든요. 제주 세종. 나머지 12개 지역, 네. 충청권과 수도권, 네. 강원을 국민의힘이 석권하게 되면 그게 가진 의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 정도 결과는 나와야 국회에서 현저하게 밀리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기껏 해놓은 정권교체 새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안 되게 하려면 예. 국민분들이 힘을 보태서 이 12대 5 정도의 결과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또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종과 제주, 예, 호남 세 군데 빼놓고, 근데 지금, 우리 남 PD가 지금 딱 올려놓은 거 보면은 세종도 지금 팽팽합니다. 이춘희 대 최민호 대 이춘희가 42대 42.5, 40.9니까 정말 이거는 뭐 한 치 앞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세종과 제주 이런 것마저 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준 경우에는 상당한 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예, 뭐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기류가 점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쪽으로 바뀌고 물론 있는 네, 것 같아요. 바뀌고 있다. 제일 그 여론에 또 민감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 평론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뭐 다음 2탄 때 또 기회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워낙 또 스케줄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고요.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존경하는 김동원 박사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예. 아시아투데이 유튜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로 시청자분들, 독자분들께 만족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기회가 되면 계속 함께하면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예찬 평론가, 이 정치평론 쪽에서 나름대로 큰 이 족적을 지금 남기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네, 아시아투데이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